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안녕하세요. 메리라고 해요. 올해 쉰여덟이고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부동산 중개인이죠. 얼마 전이었어요. 한 젊고 돈 많은 사업가가 매물로 나온 펜트하우스를 보러 왔었죠. 잘 나가는 IT 기업 대표라나?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이 동네 생리가 원래 그래요. 예쁘고 몸매 좋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 근데 저도 한때는 잘 나갔거든요. 이젠 나이도 있고 그 친구 이든이라고 했나? 그 친구 눈에는 그저 그런 아줌마였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실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소장님, 아니 데이비드 그 양반은 걸핏하면 메리, 요즘 실적이 영 안 좋은데 정신 안 차려 하면서 쪼아대고 저보다 한참 어린 소피아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빵빵해요. 걔가 계약했다는 소리 들릴 때마다 데이비드 그 인간은 소피아 좀 보고 배워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날 이든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척하면서 일부러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었어요. 그리곤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죠. 대표님, 진짜 이 펜트하우스는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든 그 친구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메리 씨,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계약 안 할 수 없지. 하면서 능글맞게 웃는데 아, 진짜 속으로 됐다 싶었죠. 그리곤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됐어요. 뻔하죠. 그날 밤 우린 호텔로 갔어요. 처음이냐고요? 아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처음엔 진짜 죄책감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 존한테 너무 미안하고 착실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무뎌지더라고요. 존은 제가 비싼 선물을 받아오면 그냥 고객들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딱히 의심도 안 하고. 하기사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것도 환갑 다 돼가는 아줌마가 몸 팔아서 집 팔고 다닌다고. 근데 저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진짜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계약 하나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젊고 예쁜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는데 저 같은 아줌마들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쳐다도 안 본다고요. 데이비드는 여자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말 뒤에는 천박한 농담과 음흉한 미소가 따라왔죠. 소피아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고 어쩌면 즐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녀의 성공은 저에게는 씁쓸한 패배감을 안겨주었죠. 한 번은 정말 친한 고객이랑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수단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호텔로 가자고 했어요. 안쓰러운 척 연기하면서 사장님, 저 진짜 이번 계약 못 따면 회사에서 잘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죠. 그랬더니 그 사람 마음이 약해졌는지 결국 호텔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냈어요. 나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식으로 계약을 따냈어요. 수법은 비슷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고 은근슬쩍 스킨십을 유도하고 호텔로 가는 거죠. 어떤 남자들은 꽤 적극적이었고 어떤 남자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국엔 다 넘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뻔뻔한 놈도 있었어요. 50대 초반의 사업가였는데 척 봐도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해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계약 상담은 뒷전이고 계속 제 몸매 칭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데 진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면서 사장님,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시죠? 했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메리 씨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계약서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죠. 결국 그날도 그 자식이랑 호텔까지 갔어요. 그리곤 일부러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흐흐흐. 사장님, 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몸인데 하면서 연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자식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니 메리 씨, 왜 울고 그래? 누가 뭐래?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다 싶어서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서 내밀었죠. 사장님, 저 진짜 이러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하도 압박을 줘서. 흐흐흐. 사장님만 믿을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인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 엉겁결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따내긴 했지만 진짜 기분이 더러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소피아는 저를 경멸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저와 같은 부류의 여자들을 싸구려라고 부르며 비웃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제가 더럽고 천박한 방법으로 성공을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저도 한때는 그녀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데이비드는 저에게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는 저를 괴물로 만들었고 저는 그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조는 제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는 제가 그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비싼 선물을 받을 때마다 그는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했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어요. 그는 제가 그동안 그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조는 주말마다 가끔 친구들과 낚시를 가곤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존이 낚시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행복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그날 밤 저는 존 몰래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고객들과 잠자리를 하며 계약을 따내고 있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무뎌진 거죠. 데이비드는 이제 저에게 대놓고 그런 영업을 요구했어요.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주면서 메리, 이번 고객은 좀 까다로운데 잘할 수 있지? 알지? 하며 윙크를 날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소피아는 승승장구했어요. 그녀는 이제 아예 대놓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다녔죠.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언니,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때요? 하며 비웃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어느 날 존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메리, 당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 보여.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여보.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계약 따내기가 너무 힘드네. 존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메리,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정 힘들면 그깟들 때려치워도 돼.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모든 더러운 짓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이미 예전의 메리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 지긋지긋한 굴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저는 새로운 고객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그 고객에게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다시 한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곳을 찾아갔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였죠.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친구들과 뛰어놀던 놀이터,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옛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오자 존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메리?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저는 조용히 존의 뒤로 다가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어요. 존, 나 할 얘기가 있어. 존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존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존, 사실은 나 그동안 당신한테 거짓말했어.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을 존에게 털어놓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존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메리, 당신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 존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메리, 괜찮아. 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밤 저는 존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데이비드는 저를 미친 여자 취급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소피아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언니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엔 너무 약해.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소피아, 넌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네가 원했던 삶이야?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존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잘못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을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꽃집을 여는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하기도 했고 왠지 꽃을 가꾸다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존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어요. 가게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꽃을 구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존은 그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죠. 꽃집을 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꽃을 관리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손님을 대하는 법, 가게를 운영하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꽃을 가꾸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을 가꾸는 것과 같았어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과정에서 저는 제 안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죠. 존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도 많았어요. 가끔씩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곤 했죠. 그럴 때면 저는 꽃집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꽃집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왠지 모르게 소피아를 떠올리게 했어요. 젊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예전의 소피아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그녀는 꽃집을 한참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좋은 부동산 매물 나온 거 있나요? 저는 순간 흠칫 놀랐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 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 근처에 부자 남자들도 많다던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꽃집을 나섰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오겠지.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꽃집을 운영했어요. 꽃집은 저에게 단순한 가게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곳은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의 안식처이자 저의 희망이었죠. 꽃집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다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꽃을 사러 오는 연인들,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끔은 저처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꽃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꽃집에 들어왔어요. 그는 왠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무슨 꽃을 찾으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 아내에게 선물할 꽃을 사러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내분께서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장미꽃은 사랑과 열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분께 당신의 진심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그는 장미꽃을 받아들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남자도 분명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꽃집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수 있었죠. 어느덧 꽃집을 연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꽃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꽃집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소피아였죠.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메리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소피아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앉아서 천천히 얘기해봐. 소피아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승승장구하던 그녀의 커리어는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믿었던 고객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였죠. 모두가 저를 비난해요. 제가 그동안 남자들을 이용해 성공했다고. 이제 와서 저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피아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소피아, 네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소피아는 제 말을 듣고 조금은 진정이 된 듯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가 꽃집을 운영하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소피아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꽃집을 나섰어요. 그 후로 소피아는 가끔씩 꽃집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이었죠. 어느 날 소피아는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작은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남을 돕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소피아의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꽃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고 있었죠. 저는 2년 전에 은퇴를 했고 이제는 저와 함께 꽃집 일을 돕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가 되곤 하죠. 어느 날 저녁 존과 저는 집 앞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은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메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 정말 행복했소.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싶소. 저는 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메리 언니, 존 아저씨. 돌아보니 소피아였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청년이 함께 있었어요. 언니 아저씨, 저 왔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마이클이에요. 소피아는 마이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마이클은 자선단체에서 소피아와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했어요. 그는 소피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와 마이클은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헛된 삶을 산 것은 아니었구나.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50년 전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으로 인해 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은 아름다웠. 그로부터 몇 년 후, 존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뇌졸중이었죠.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지냈어요. 존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했죠. 하지만 저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존 역시 제가 슬픔에 빠져 삶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저는 꽃집 운영에 더욱 매진했어요. 꽃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생명들을 돌보며 저는 존과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죠. 어느 날 소피아가 꽃집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메리 언니, 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녀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다는 거였죠. 저는 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거죠. 저는 소피아의 제안에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소피아, 내 생각이 정말 멋지구나.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소피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는 먼저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꽃꽂이, 수공예 등 다양한 기술 교육을 제공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품들을 꽃집과 연계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여성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큰 열정을 보였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죠.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작 제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